채소냐? 그것이 문제로다.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과채류 토마토. 레드푸드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토마토는 비타민과 무기질, 거기에 항산화 물질까지 풍부해 영양학적으로 이보다 더 탁월할 수 없는데 본연의 상큼한 맛에 열을 가했을 때 전해지는 깊은 맛, 그리고 감칠맛까지. 건강밥상 오늘은 채소이면서 또한 사랑의 과일로도 불리는 토마토와 함께한다. 토마토는 채소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과일과 채소 두 가지 특성을 갖추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토마토가 건강식품으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라이코펜 때문인데요. 라이코펜은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배출시켜서 세포의 젊음을 유지시켜주고 알코올을 분해할 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음주 전 토마토 주스를 마시면 숙취 예방에도 좋습니다. 그 밖에도 비타민과 각종 무기질이 풍부해서 피부 건강이나 고혈압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순 우리말로 1년감, 한자로는 남만시로 불리는 토마토. 토마토는 익혀 먹어야 영양 손실이 없다는 걸 기억하자. 토마토와 함께하는 오늘의 첫 번째 요리. 뜨겁게 혹은 차갑게 즐겨도 매력 만점.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는 토마토 스프. 이어서 만나볼 요리는 저탄고지 다이어트식으로 안성맞춤인 토마토 연두부 샐러드. 기분까지 몽글몽글해지는 맛이다. 영양소가 풍부한 토마토는 가열하게 되면 좋은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빵과 곁들여서 든든한 식사로도 안성맞춤인 토마토 스프 만들어 볼게요. 토마토는 꼭지가 싱싱하고 과육이 단단하면서 매끈한 표면에 윤기가 흐르는 게 좋다. 또 덜 익은 토마토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 완숙 후 먹는 게 포인트. 우선 깨끗하게 씻은 토마토를 꼭지를 제거한 후 크기에 따라 6등분으로 잘라주는데 부드러운 식감을 원한다면 칼집을 살짝 내 뜨거운 물에 데쳐내면 된다. 어느 정도 씹히는 맛이 있는 스프를 원하신다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고운 스프를 원하신다면 토마토를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긴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토마토 스프에 들어갈 당근은 깍둑 썰어 준비하고 양파는 길쭉길쭉하게 채 썰어 가지런하게 준비해 놓는다. 이어서 잘 달구어진 냄비에 버터를 녹이고 다진 마늘과 양파를 넣어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5분 정도 볶아준다. 여기에 토마토와 당근을 넣고 3, 4분 정도 더 볶다가 치킨 스톡 녹인 물을 부은 후 월계수 잎까지 한데 넣어 푹 끓여준다. 월계수 잎은 향을 내기 위해서 넣어준 거라 나중에 꼭 빼주셔야 되고요. 핸드블렌더나 믹서기를 이용해서 토마토 스프를 곱게 갈아주시면 됩니다. 잘 익은 토마토 향이 폴폴 올라올 때쯤 토마토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바질 가루를 넣고 뭉근한 불에서 15분 정도 더 졸여준다. 월계수 잎은 그대로 두면 쓴맛이 나기 때문에 건져내고 마지막으로 핸드블렌더를 이용해 토마토 스프를 갈아주면 되는데 건더기 느낌보다는 좀 더 고운 크림 스프의 식감을 원한다면 믹서에 넣고 취향에 따라 그 농도를 조절하며 갈아주면 된다. 스프에 찍어 먹는 빵을 고르실 때는 너무 달지 않고 약간 바삭한 빵을 고르시는 게 궁합이 잘 맞습니다. 잘 갈린 토마토 스프에 소금과 통후추로 간을 맞춘 후 오목한 그릇에 보기 좋게 담아내면 되는데 바삭한 바게트나 갈릭빵을 잘게 잘라 스프에 넣어주면 풍성한 식감이 살아난다. 여기에 바질과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면 토마토 스프 완성. 바쁜 일상을 깨워주는 든든한 한 끼로 주말 아침 여유를 찾아주는 온 가족 가벼운 식사로 그야말로 초간단 건강 레시피다. 토마토는 생각보다 다양한 재료들과 맛의 조화가 참 좋은데요. 오늘은 영양만점 토마토와 견과류 또 채소를 단백질이 풍부한 연두부에 곁들여 먹는 맛있는 토마토 연두부 샐러드 만들어 볼게요. 토마토를 오래 두고 먹으려면 꼭지는 아래로 향하게 한 후 토마토끼리 서로 겹치지 않게 보관하는 것이 좋다. 건강밥상 오늘의 두 번째 요리 토마토 연두부 샐러드. 우선 깨끗이 씻은 방울토마토의 꼭지를 제거해준다. 손질한 방울토마토는 마리네이드로 만들기 위해 끝부분은 10십자로 칼집을 내준 후 끓는 물에 살짝 담갔다 찬물로 옮겨 껍질을 벗겨준다. 마리네이드는 탱글함이 생명인 만큼 모양이 뭉그러지지 않도록 잘 살려가며 정리한다.
방울토마토 마리네이드를 만드실 때는 방울토마토의 껍질을 벗겨줘야지 소스가 충분히 안에 들어서 맛있게 만드실 수 있어요. 껍질 벗긴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잘라주고 양파는 곱게 다져 준비한다. 이번엔 마리네이드 소스를 만들어 볼 차례. 다진 양파에 후추, 올리브유, 올리고당, 식초, 소금 등을 넣고 잘 저은 후 방울토마토를 넣어 재워둔다. 또 연두부와 어린 새싹잎은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하고 견과류와 삶은 달걀 노른자는 곱게 가루를 내 준비한다. 견과류나 샐러드 채소는 좋아하는 어떤 종류도 대체가 가능하니까 다양하게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샐러드 맛을 한껏 끌어올려줄 드레싱도 만들어보자. 우선 소금 후추에 발사믹 식초 2큰술을 넣고 골고루 섞어 충분히 녹이는데 여기에 올리브유와 올리고당, 식여자를 더해 뭉치지 않도록 잘 저어주면 달콤 새콤 점성 좋은 드레싱이 완성된다. 드레싱을 만드실 때는 가루류를 액체류에 충분히 저어서 녹인 후에 마지막에 오일을 넣어야지 맛있는 드레싱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물기를 뺀 연두부를 접시 중앙에 올리고 노른자와 새싹잎으로 장식한 후 오늘의 주인공 방울토마토로 시선을 자극한다. 여기에 견과류와 드레싱을 곁들여주면 토마토 연두부 샐러드 완성! 새콤한 드레싱과 어울리는 한입 크기의 토마토 연두부 샐러드. 지금 이 순간 분위기 제대로 살려줄 영양 만점 샐러드가 탄생했다. 토마토는 다이어트에도 제격인 식품인데요. 토마토 한 개의 열량은 35칼로리에 불과하고 수분과 식이섬유가 많아서 포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전에 토마토를 한 개 먹으면 식사량을 줄일 수 있고요. 또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에 매우 적합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의 사과, 황금의 사과, 토마토만큼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 채소도 없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고 또 가장 많이 소비될 만큼 매력 만점의 과채류로 통한다는데 천연조미료라 불릴 만큼 풍부한 감칠맛으로 각종 소스에 감초처럼 쓰이는 토마토. 이번 주말 건강한 식단을 원한다면 영양 만점 토마토와 함께 나만의 별미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음식을 먹을 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 성분과 맞지 않는 음식을 먹게 되면 약효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항생제는 우유와 함께 먹으면 몸에 약 성분이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약을 복용한 후에 2시간이 지난 다음에 유제품을 먹는 게 좋고요. 또 진통제는 커피나 드링크제와 함께 먹으면 카페인 과잉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주의를 기울이는 게 필요합니다. 한편 이 고지혈증 약은 술, 자몽 주스와는 상극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생성과 성장, 흡수의 과정을 반복하며 변화하는 뼈. 우리 몸의 뼈는 20, 30대까지 골밀도가 가장 높고 그 이후로는 조금씩 감소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뼈의 강도가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상태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골다공증이라 부른다.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 쉽게 허리뼈가 잘 부러집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고도 쉽게 부러지고 집안일 하다가 무거운 물건을 때도 쉽게 부러지고 한번 부러지면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지만 이 돌아 눕거나 일어나 앉거나 움직일 때 골절 부분이 움직이면서 통증이 극심해집니다. 특히 골다공증은 증상이 거의 없어 골다공증 환자인지 모르고 지내기 쉬우며 골절을 겪고 나서야 뒤늦게 치료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손목에 골절이 많이 발생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관절과 척추 골절 발생률이 증가한다. 오늘 TV 주치에서는 노년의 적, 골다공증 골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우리가 혈액 검사나 주요 암에 대한 정기 검진은 자주 받지만 이 뼈 건강 체크는 잘 하지 않게 되죠.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뼈 건강이 괜찮은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인데 이 뼈 건강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골다공증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골다공증 골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신경외과 이진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골다공, 그 의미를 좀 해석해 보자면 뼈에 구멍이 많이 난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네네. 먼저 그 골다공증 어떤 건지부터 정확히 좀 짚어보죠. 뼈 자체 건강한 뼈에 비해서 이런 골다공증이 있는 뼈는 뼈 자체의 골 밀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밀도뿐만 아니라 그 뼈를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뼈를 연결하는 그 구조물들이 약해져서 끊어지면 뼈가 이제 구조물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쉽게 주저앉게 되죠. 그래서 충격이 약해도 쉽게 골절이 일어날 정도로 뼈가 약해지는 상태를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자, 요즘 질환들을 좀 살펴보면 젊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는 그런 질환들이 꽤 많거든요. 이 골다공증은 그러면 왜 생기는 건지 그 원인을 또 알아보죠. 정상적으로 우리 뼈는 이 뼈가 몸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노화가 되기 때문에 이 노화된 부분이 새로운 뼈로 새롭게 변화가 되고 그 상태로 강도를 유지하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튼튼하게 유지하고 있는 회복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되면 뼈 자체가 강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은 뼈가 생성하는 것에 비해서 흡수가 자꾸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여성에 있어서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감퇴로 인해서 뼈의 흡수가 자꾸 증가되고 생성은 그에 비해서 적어지고 그래서 뼈가 점점 약해지죠. 이것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정상적으로 뼈에 노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노인성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이외에도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많이 쓰게 되면 뼈의 생성을 억제시키고 흡수를 촉진시키면서 뼈가 점점 약해져서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뼈가 약해져 있다 보니까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골다공증, 골절도 잘 일어날 것 같은데 이 골다공증, 골절은 어떨 때 잘 나타나고 어느 부위에 많이 나타나는지 이 점도 궁금하네요. 네네네. 물론 어디에서 떨어진다든지 교통사고가 나서 심하게 차가 뒤집힌다든지 그러면 튼튼한 사람도 젊은 사람도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은 이런 심한 외상이 아닌 작은 외상으로 쉽게 뼈가 부러지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넘어지는 겁니다. 낙상이죠.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넘어졌다 그러면 거의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흔하고 또 심하게 부러집니다. 아주 심하신 분들은 일어나 앉아서 자기 체중을 버티지 못하고 장기간 앉아서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서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손목 있는 데가 가장 많이 부러진다고 얘기하고 가장 초기에 부러지기 시작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척추뼈, 등, 허리뼈 또 발목, 골반 이런 쪽에도 점차 부러져가고 아주 심하신 분들, 고령인 분들은 이제 대퇴골까지 부러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골다공증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골다공증 검사를 필히 받아야 될 텐데 근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분들이라면 어떤 분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모든 젊은 사람들, 전 국민이 다 골다공증 검사를 할 필요는 없지요. 그렇지만 나이가 65세 넘으신 분 여자분들 또 70세 넘은 남자분들은 기본적으로 건강검진 차원에서 골다공증 검사를 1년 또는 2년마다 한번 정기적으로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 이외에도 폐경이 조금 일찍 오신 여자분들 중에서 50대 후반에 벌써 뼈에 골절이 생겼다든지 이러면 골다공증이 같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뼈 자체가 약해 보이는 음영을 보이면 검사를 해봐야 될 거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는 뼈가 쉽게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골밀도 검사, 골다공증 검사를 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이 골다공증 검사 하면은 골밀도 검사가 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골밀도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골밀도 검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기계들도 많이 나와 있고 부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느 부위 손목을 하기도 하고 척추 허리뼈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고관절 대퇴부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눠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골다공증에 의미가 있는 이 부위는 척추
허리뼈하고 고관절 부위, 대퇴골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주로 체중을 많이 받고 있는 중심뼈이기 때문에 이 부위에 골다공증이 생기면 전신에 이미 벌써 다 진행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위 검사를 주로 하게 돼 있죠. 정상 수치는 대개 30대에 가장 피크 타임인 사람의 기준에 비해서 그에 비해서 얼마만큼 표준 편차로 지금 있는 내 골밀도의 정도가 떨어져 있는지 이걸 방사선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T스코어, T점수 마이너스 2.5를 기준으로 현재 골다공증을 진단 내리고 있습니다. 이 혈압처럼 골밀도도 꾸준히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들은 적이 있는데 자,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이 골밀도에 변화가 생기는 건 당연하겠죠. 맞습니다. 가장 튼튼했을 때 대개 30대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30대 중반일 때 뼈가 다 가장 튼튼하고 이때를 피크 타임으로 인해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 뼈는 약해지죠. 나이가 들면 점점점 진행하는 거는 남녀 동일하고 여자분들은 특히 폐경기 이후에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결핍으로 인해서 급격히 더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 골다공증 골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허리 통증 원인 중에서 이 골다공증 골절이 차지하는 부분이 맞나요? 어떻습니까? 가장 흔한 원인은 우리가 뭐 일하다 삐끗하면 다 근육이 늘어났다, 인대가 늘어났다, 이러한 형태로 얘기하는 염좌죠, 근육통. 이것보다 좀 더 흔하게 허리에서 통증을 많이 일으키는 질환은 일명 허리 디스크로 알려져 있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그런데 이제 골다공증 때문에 허리뼈의 골절, 등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이러한 골절은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점점 심한 병도 있죠. 신경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아주 드물지만 종양도 생기고 암도 생기고 이러한 형태의 통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척추 압박 골절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척추뼈는 기본적으로 체중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체중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통증이 생기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슨 일 하다가 부러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심한 통증이 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지만 돌아 눕거나 일어나 앉거나 이렇게 움직일 때 골절된 부분이 끔먹끔먹 움직이니까 통증이 심하게 오죠. 골절 부분이 움직이기 때문이고 또 그 부분이 이렇게 누르면 그 부분이 많이 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로 척추에 압박 골절이 있다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과 함께 허리 골절이 있으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허리 골절은 어떻습니까? 척추는 이제 목도 있고 등도 있고 허리도 있고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대부분의 골절은 아래쪽 등 허리 주변에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체중을 많이 받치고 있는 부위가 허리고 또 등뼈의 골절도 많은 분들에게 발생합니다. 등은 갈비뼈가 유지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보완 작용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허리는 갈비뼈에 보완 작용이 없고 흉곽에 보완 작용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척추 뼈만으로 지탱하고 있고 부러지면 쉽게 통증을 일으키는 게 문제입니다. 통증이 심하죠. 골다공증이 있는 부분의 뼈는 약해져 있기 때문에 척추가 자꾸 주저앉게 되죠. 그러면서 그 부분이 한 개, 두 개 주저앉으면 곱추기형이 생깁니다. 곱추기형이 되면 허리가 굽어지죠. 등이 굽어지고 허리가 굽어지면 구분 부위에 신경이 눌려서 이제 다리 양하지로 가는 신경이 눌리면 마비가 오고 또 감각도 떨어지고 대소변 장애까지 오는 심각한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 게 문제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 허리가 골절이 되면 통증도 어마어마할 것 같고 다양한 장애가 따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까요? 통증이 제일 문제죠. 통증이 제일 문제이긴 하지만 허리가 앞으로 굽게 되면 곱추기형이 생기고 곱추기형이 되면 이 자체가 만성적인 통증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폐하고 복부가 자꾸 눌리게 되죠. 그래서 심폐 기능이 떨어지고 또 곱추기형은 별로 진행하지 않았지만 척추뼈 안에 하지로 내려가는 신경이 내려가는데 신경이 눌리는 거에 따라 통증이 생기고 양하지에 마비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주 심하면 이게 대소변 보는 신경도 같이 내려가게 되는데 그 신경까지 문제가 오면 대소변 장애까지 오는 심각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이렇게 골다공증 골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 세계적으로 골다공증으로 인한 1년간 골절 발생은 890만 건. 3초에 한 번꼴로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하고 있다. 일단 뼈가 부러지면 일상생활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자칫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데 한 번 부러진 뼈는 도미노처럼 연속적으로 부러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노령 인구의 증가로 골다공증 골절 위험률이 크게 늘고 있다. 어디가 불편해지셨습니까? 예, 며칠 전에 집안일을 하다가 주전자를 들다가 허리가 삐끗해서 아파서 왔습니다. 가만히 누워있을 때는 좀 덜 아프시죠? 예, 허리를 이렇게 뒤척일 때나 일어날 때가 많이 아파요. 골다공증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없는데 엄마가 골다공증 있으시고요. 저는 한 4년 전쪽에 폐경이 왔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의 발생 위험은 폐경 후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특히 폐경기 여성에게서 처음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한 이후 1년 내에 추가로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5배나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환자분은 이제 어머님이 골다공증이 있는 가족력이 있으시고 폐경이 좀 빨리 오셨습니다. 여자분들이 조기 폐경이 오면 몸 안에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급격히 발생하고 좀 더 조기에 오는 경향이 많으시고 이러신 분들이 또 쉽게 허리뼈가 잘 부러집니다. 더 부러지는 거를 또 악화되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골다공증 검사를 하고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하실 거고 지금 증상을 봐서는 허리뼈의 골절이 의심스러워서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한 다음에 더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가 필요합니다. 골절은 통증과 운동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며 삶의 질까지 떨어뜨린다. 또한 한 번 골절을 겪은 환자는 연쇄적인 골절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데 국내 50세 이상의 재골절 발생 부위를 보면 척추, 손목, 고관절이 가장 많다. 특히 고관절의 경우 재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17%에 이를 만큼 치명적이다. 2달 전 수술하시고 지금 등하고 허리 아프신 거는 좀 어떠시나요? 네, 아직 수술받은 부위가 아프기는 한데요. 그래도 수술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수술하시고 골다공증 약하고 칼슘제 같이 드시고 계시거든요. 네네. 속은 좀 어떠시나요? 속이 조금 불편하고 그리고 변비 증상이 있어요. 아직 치료받은 지 얼마 안 되셔서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되지만 뭐 운동은 꾸준히 하고 계시죠? 아직 통증이 남아있어서 많이는 못하는데 조금씩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고령에서 발생할수록 합병증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골다공증 진단 즉시 혹은 골절 초기부터 적극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며 과도한 음주와 흡연, 짠 음식은 삼가는 게 좋다. 환자분은 허리뼈가 골다공증 때문에 부러지셔서 뼈 시멘트 성형술을 받으신 분이시죠.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일상생활은 조심해서 하셔도 가능하시고 통증이 많이 좋아지시기 때문에 생활하기 편하시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골다공증 치료, 칼슘제, 비타민 D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척추는 여러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 골다공증에 의한 압박골절이 발생하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등과 허리가 심하게 구부러지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것은 물론 전반적인 몸의 기능이 떨어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폐경 이후 여성이나 골다공증 가족력이 있는 경우 또 스테로이드 약물을 장기간 복용한 경우엔 반드시 골밀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골다공증 때문에 뼈가 부러지면 체중을 지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두면 통증도 심하지만 허리가 자꾸 앞으로 굽는 곱추기형이 생기고 곱추기형이 생기면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생기셔서 꼬부랑 할머니처럼 바뀔 뿐만 아니라 자꾸 굽다 보면 신경이 눌려서 마비가 오면 이제 걷기도 힘드시고 대소변 장애도 오고 이런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심하게 악화되기 전에 병원에 오셔서 잘 치료받으시고 더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골다공증 골절은 단순히 한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가정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는 피로도 높은 질환인데 다행히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만 66세 이상 여성의 경우 무료로 골밀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노년을 위협하는 골다공증 골절. 소리 없는 뼈 도둑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켜내자. 이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골다공증 골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나누죠.
이 골다공증 허리골절이 의심될 경우에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될까요? 네, 가장 맨 첫 번째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 단순 방사선 검사입니다. 일명 엑스레이 검사죠. 이분은 지금 이제 뼈가 두 군데가 부러졌죠. 허리뼈는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3번, 4번 허리뼈가 네모 반듯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아서 높이가 점차 주저앉아 있는 형태를 압박됐다. 그래서 압박골절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제 단순 방사선 검사 소견입니다. 또 이 뼈 스캔이라고 해서 좀 더 다양한 이 뼈나 관절 질환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검사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뼈 스캔은 어떤 검사법일까요? 이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 보이는 저러한 척추 압박골절 형태의 변형은 20년 전에 생긴 골절도 저렇게 보이고 2달 전에 생긴 골절도 저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번에 생긴 건지 옛날에 생긴 건지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한 군데만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전신에 딴 데 또 문제가 생겼는지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전신 골해각 검사입니다. 전신 골해각 검사는 우리 몸에 있는 온몸의 뼈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한꺼번에 검사하는 거죠. 네, 이 검사 외에도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도 시행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 의심이 가는 부위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죠. CT나 MRI 검사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CT 검사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CT 검사는 옆으로도 찍고 이렇게 위아래로 쭉 볼 수 있게 찍을 수 있는데 CT 검사에 보면 허리뼈가 5개가 있는데 5, 4, 3번 또 2번 1번 허리뼈는 괜찮고 또 12번 등뼈입니다. 12번 등뼈 이 3개가 네모 반듯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압박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압박골절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정상적인 부위의 척추뼈 모양에 비해서 척추뼈가 이렇게 군데군데 끊어져 있고 척추뼈의 뼈 조각이 신경이 내려가야 할 신경관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소견을 보여서 이렇게 돼 있는 부위가 지금 뼈가 부러져서 문제가 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컴퓨터 CT 검사도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MRI 검사도 시행하죠. 뼈가 네모 반듯한 정상 뼈에 비해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뼈가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최근 몇 달 이내에 부러진 급성 골절이다. 요거는 색깔이 주저앉아 있지만 모양도 주저앉아 있지만 색깔이 정상 뼈하고 똑같으면 이거는 아주 오래돼서 이미 이 상태로 주저앉은 채로 굳어서 딱 굳은 채로 안정감이 있는 뼈입니다. 그래서 이 뼈 모양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신경이 내려가는 부분, 신경관에 신경이 얼마만큼 눌려 있는지 뼈 조각이 앞뒤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이미 누르고 있는 채로 지내고 있었던 분이십니다. 협착증이 있으셨죠. 이런 MRI 검사를 보면 좀 더 정밀하게 골절뿐만 아니고 복합적인 협착증이나 신경의 문제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가 불편해서 누워서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합병증이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척추뼈가 부러지면 기본적으로 척추뼈는 체중을 받치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누워 지내야 됩니다. 연세 드시고 특히 고령 있으신 분들이 뼈가 부러져서 오랫동안 누워 계시면 온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이 생깁니다. 자꾸 누워 있다 보면 심폐기능이 다 악화돼서 기존에 있던 심장질환이나 폐질환 자체의 증세가 악화되고 질환도 악화되고 이게 반복적으로 진행되면서 척추뼈는 자꾸 굽어서 곱추 기형이 오면 이제 만성적인 외관의 변형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통증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적극적으로 잘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앞섰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골다공증 허리 골절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튼 모든 골절하고 동일하게 뼈가 부러져 있는 부분은 안정화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급성기에 안정화 시기는 대개 한 2, 3주 정도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부스 하듯이 허리 보조기를 하는 거죠. 약 3, 4개월 정도 착용하기를 권유드립니다. 물론 생활하셔도 완전히 정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할 때는 진통제를 조금씩 드시면서 생활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말씀하신 치료법으로 해결이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생길 텐데 수술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능한 한 수술 안 하시고 안정가려 한 2, 3주 하시고 보조기 차서 잘 치료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수술까지 가야 되는 사람이 있죠. 신경이 이렇게 심하게 눌리다 보면 튀어나오는 뼈 조각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마비가 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큰 수술을 하셔야지 하셔서 해결을 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골다공증이 있는 척추뼈 골절은 특이하게 이거 이외에
척추체 성형술, 뼈 시멘트 시술이라고 알려진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이라고 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빈 뼈 안에 빈 공간에다가 골다공증 있는 구멍이 있는 부위죠. 그 부위에 뼈 시멘트를 주사로 집어넣어서 굳혀주는 겁니다. 이 뼈 시멘트가 안정화시켜서 급성기 또 나중에 만성 후유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됩니다. 이 척추체 성형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엑스레이를 봐가면서 안전한 이 신경이 지나가지 않는 안전한 부위로 비교적 큰 주사 바늘을 이렇게 살살살 쳐서 집어넣고 이 부위에다 이제 뼈 시멘트를 치약처럼 만들어서 집어넣어줍니다. 원하는 만큼 채워졌다 그러면 이제 주사 바늘을 빼고 그 부위는 이제 한 바늘을 꼬매준 상태로 놔두면 들어간 뼈 시멘트가 대개 한 3-4시간 지나면 완전히 굳습니다. 3-4시간만 지나면 이제 체중을 받칠 수 있도록 대부분 만들어주고 그만큼 통증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빨리 보행을 할 수 있고 척추뼈를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척추체 성형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전후 사진을 비교해가면서 설명해 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왼쪽 부분에 이분은 1번 척추체가 위아래에 비해서 주저앉아 있는 형태의 압박골절이 돼 있습니다. MRI상에서 보면 척추뼈가 네모 반듯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5, 4, 3, 2, 1번 척추뼈가 위에 12번째 등뼈나 2번 등뼈에 비해서 주저앉아 있고 색깔이 바뀌어 있죠. 이러면 이제 척추체 압박골절이라 얘기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뼈 시멘트 주사기로 이렇게 요 안에다가 뼈 시멘트를 집어넣으면 시술 전 사진에 비해서 시술로 허연 뼈 시멘트가 기둥을 받쳐줘서 모양이 정상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모양이 이루어져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사진을 보면 뭐 정상뼈보다 못하지만 부러져 있는 두 군데가 어느 정도 허리 곱추 기형을 일으킬 수 있고 이게 또 부러지면 더 악화되는데 이분은 여기를 정상으로 받쳐줌으로 인해서 정상은 못 되지만 그래도 왼쪽에 보이는 정상뼈 못지않게 어느 정도 척추뼈가 기능을 해줄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척추체 성형술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수술법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이 척추체 성형술 장단점 어떤 걸 요약해 볼 수가 있을까요? 척추체 성형술은 일단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부러졌던 부분에 뼈 시멘트가 가운데 빈 공간을 받쳐주기 때문에 일단 그 순간 통증이 확 줄어들죠. 가운데 뼈 시멘트를 집어넣어 줌으로 인해서 곱추경이 덜 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좀 핀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거고 뭐 비교적 간단하고 효과는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모든 시술이나 수술이 다 100% 완벽하진 않죠. 한 1% 미만 정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뼈 시멘트를 집어넣었더니 부러져 있던 뼈가 금이 쫙쫙쫙 여기저기 가 있는데 가 있는 부분으로 여기저기 새 나오면 흘러나온 뼈 시멘트가 오히려 신경을 누르면 또 마비를 일으킬 수 있죠. 또 이거보다는 확률은 좀 많지만 이 골다공증 때문에 생긴 척추뼈 골절은 요 시술을 하면 요 뼈는 더 이상 부러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치료한 부위는 괜찮지만 그 위에 뼈가 또 부러지고 또 그 위에 치료했더니 그 위에 뼈가 또 부러지고 이번엔 그 아래 뼈가 부러지고 한 달에 하나씩 1년에 12개 부러진 분들도 많습니다. 70, 80 넘어가신 분들은. 그래서 이러한 게 또 뭐 단점이고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고 또 골다공증 골절의 한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이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 골다공증 약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정상적인 뼈는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정상적인 뼈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뼈가 이제 흡수돼서 없어지고 새로운 뼈가 자꾸 만들어져서 강도를 유지해서 체중을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상적인 사이클을 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뼈가 만들어지는 속도에 비해서 흡수되는 속도가 자꾸 늘어납니다. 흡수는 빨리 되는데 생성되는 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 골다공증 약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약제의 대다수는 뼈에서 골 흡수를 하는 거를 억제시켜주는 약입니다. 잘 치료받을 수 있는 약제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이 최선일 텐데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이미 와 있는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다공증이 생기지 않아야 될 거고 또 생겼다면 더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건강 상태 유지가 중요하죠. 영양 결핍이 돼 있으면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칼슘이나 비타민 D의 흡수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해야지 뼈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이고 그 이외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미 골다공증이 되거나 또는 이미 폐경기가 되거나 어느 고령 이상 되면 지속적으로 일정량의 칼슘과 비타민 D의 섭취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그 강도가 유지됩니다. 물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서질 수 있지만
뼈는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그 강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꾸준한 운동을 유지하는 거는 이 뼈의 강도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돼서 지속적인 맨손 체조, 국민 체조, 도수 체조하고 물론 뭐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하셨는데도 이미 발생한 골다공증은 이제 치료제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좀 있고 장단점이 있는 치료제가 명확하게 검증되어 있는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제가 있는 분들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복용하기를 권유합니다. 자, 이 골다공증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골다공증 골절에 대해서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제일 큰 문제가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대부분 넘어지면 부러집니다. 넘어지다가 손으로 짚어 손목이 부러졌다. 단순히 손목 부러진 것뿐만 아니라 골다공증이 있는지 봐야 될 겁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충분한 영양 공급, 그리고 충분한 지속적인 맨손 체조하고 걷는 운동이 필요하시고 이미 골다공증이 와 있다 또는 이미 골다공증 전 단계다 그러시면 예방이 중요하고 골다공증이 와 있는 분들은 더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또 일정 부분 호전되기 위해서 골다공증 치료제를 꾸준히 복용하셔야지 또 다시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건강 플러스 오늘은 골다공증 골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골다공증 골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80세 이상 고령 환자는 척추 성형술을 받을 수 없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네. 척추 성형술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엎드려서 국소 마취만으로 비교적 간단히 시행할 수 있어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좀 더 쉽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엎드리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허리가 심하게 굽어 있다든지 엎드렸더니 심폐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숨을 못 쉰다든지 이러면 자세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못 하실 수 있지만 그런 사람 빼놓고는 다 시행할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좀 더 효과는 확실합니다. 네. 자, 무리한 다이어트는 골다공증, 척추 압박 골절의 원인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네,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로 몸이 유지되죠. 그래서 뼈가 튼튼한 뼈를 유지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좀 더 쉽게 발생하고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면 이제 그 정도의 척추 강도를 유지하고 영양 상태를 뼈의 튼튼함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영양 상태가 유지돼야 됩니다. 근데 그러신 분들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중이 줄면 영양 상태가 안 좋아지듯이 몸 안에 근육만 빠지겠습니까? 네, 척추뼈도 빠지고 그러면 골다공증은 더욱더 심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겁니다. 자, 이번 질문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예전보다 줄어든 키, 골다공증의 신호이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거는 애매합니다. 아, 네, 세모네요. 척추뼈가 부러지면 이 자체가 예. 곱지 기형이 오면서 주저앉고 체중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이러면 그때 통증이 심해지는 게 대부분 현상이시고 이러면 분명히 키는 줄어듭니다. 한순간에 줄어드는 거고 이제 디스크는 나이가 들면서 20 지나면서 노화 현상이 오기 때문에 뼈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유지돼도 디스크 자체의 높이가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뼈하고 뼈 사이가 자꾸 좁아지게 되죠. 퇴행성 디스크 현상, 퇴행성 척추 노화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키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는 척추 뼈의 문제, 또 디스크의 문제 이 두 가지로 다 발생할 수 있어서 딱 골다공증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답은 세모였네요. 네, 예. 세모입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골다공증에 걸리면 뼈가 아프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X. 네, 골다공증이 생겼다고 뼈가 아프질 않습니다. 골다공증이 생긴 뼈가 체중을 받쳐서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으면 부러지지 않는 한 통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순간 부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통증이 발생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다고 뼈가 아픈 뼈 통증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골절 환자는 운동을 하면 위험하다.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X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골다공증이 아주 심하신 분들이 무리한 운동을 하면 무거운 물건을 들고 역기도 들고 뼈가 부러지죠. 그래서 아주 무거운 물건 들고 움직이는 건 안 좋지만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정상적인 척추뼈는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아야만이 그 강도를 유지할 수 있고 좀 더 튼튼한 체를 유지할 수 있고
우리 근육도 자꾸 움직이다 보면 튼튼해지듯이 뼈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받아줘야지 그 강도를 유지하고 좀 더 건강한 체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고 어느 정도 물건을 들고 생활하는 거는 좋습니다. 과격한 운동은 안 좋지만 어느 정도의 지속적인 뼈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운동은 꾸준히 해야지 뼈 건강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골다공증 골절에 대한 오해의 진실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도 골다공증 검사를 매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증상이 없는데도 골다공증 검사 매년 받아야 되는 건지 궁금해하셨는데요. 네. 결국은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는 고위험 그룹에 대해서는, 고위험군들에 대해서는 골다공증 검사를 1년 또는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골다공증이 증상을 나타내면 이미 벌써 골절을 일으켰고, 그러면 이미 벌써 고위험군이고 심각한 문제를 계속 일으킬 거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드는 나이 65세 이상 여자, 70세 이상 남자분들, 또 폐경이 좀 빨리 오신 분들, 또 가족력이 있으셨던 분들, 또 골다공증의 위험성을 일으키는 스테로이드 등의 여러 가지 약제들을 다양하게 많이 복용하신 분들은 이러한 나이가 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하기를 권유드립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돼서 칼슘제를 먹고 있는데 칼슘제만 먹으면 예방이 될까요? 네, 이 칼슘제를 복용하면 이 골다공증 충분히 예방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칼슘제만 복용한다고 골다공증이 예방되지는 않습니다. 골다공증은 뼈 자체가 점점 노화되는 현상이고 칼슘제가 노화를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의 결핍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칼슘제 먹는다고 해결되지는 않죠.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정량의 칼슘제는 꾸준히 복용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칼슘제만 먹으면 이 칼슘제가 속이 좀 더부룩하고 변비도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칼슘제에 부작용이 조금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작용이 없다면 일정량의 칼슘제는 꾸준히 복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골다공증이 이미 발생했으면 이거는 보조제로 칼슘제하고 비타민 D는 꾸준히 같이 복용하셔야 되고 결정적으로 골다공증 치료제인 골다공증 약제를 드셔야 됩니다. 친정엄마가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혹시 골다공증도 유전이 되나요? 네, 이 골다공증 가족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시죠. 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골다공증이 잘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100% 유전 때문만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이 가족력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얘기 들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이미 가족분들 중에 골다공증이 생겼으면 또 골절을 일으켰다면 그 자식들은 또 생활 습관도 비슷하시기 때문에 쉽게 좀 더 조기에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골다공증 골절 이 점만은 꼭 기억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골다공증은 네모다. 이 네모안을 채워주신다면요. 골다공증은 우리 가족의 현실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다 부모님도 고령이시고 또 장모님도 고령이시고 또 제 가족들도 이제 폐경이 되고 점차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골다공증은 언제든지 말썽을 일으킬 수 있고 실제로 치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요즘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령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또 다들 오래 사시죠. 오래 살고 싶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신 분들한테는 지금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자,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골다공증 골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신경외과 이진석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뼈는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눈앞에 당장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고 지내기가 일쑤입니다. 하지만 혹시 골다공증 가족력이 있거나 스테로이드제를 장기간 복용하신 분들이라면 미루지 말고 골다공증 검사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